부동산 시장 한파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번 달부터 분양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렀던 이 청약의 조건이 사라지면서 성인이라면 전국에서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워낙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완화책이 빠르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헷갈릴 정도인데 네네. 일단 청약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는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입니다. 예. 이게 청약은 통상적으로 순위 내에서 마감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네. 두 번째는 예비 당첨자. 그렇죠. 여기서도 안 되면 무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자, 이 무순위는 그 지역을 제한해서 청약을 받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지역과 보유 주택수, 다주택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완화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남는 물량이 생겼을 때 서울 시민들만 청약이 가능했다면 네. 이제는 전국에서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집이 몇 채여도 상관이 없다. 이런 예.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기존의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었는데 예. 기존 집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도 새로 당첨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기존 주택과 더불어서 당첨받아서 두 채가 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소급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기존에 처분 조건부를 통해서 당첨이 됐던 분들도 매각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이 특별 공급을 받는 분들이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가령 그런데 또 문제는 이 특별 공급의 대상자들이 자녀가 많거나 노부모 부양을 하거나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분들이 특별 공급을 받는 건데 예. 정작 서울에서 분양하는 9억 원 이하의 그런 선호하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는 물량이 사실상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제한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풀리게 됩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 자체도 4개 지역으로 축소가 됐죠. 강남 3구와 용산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투기과열지구를 불문하고 분양가에 상관없이 특별 공급 물량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여기 대상자들이 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번에 나온 주요 완화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요. 미계약 네. 물량이 아니라 계약이 취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이 된다고 들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무순위 청약은 정상적인 계약을 한 후에 자녀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 예, 남는 거죠, 말 그대로? 네, 남는 거. 도중에 이미 계약을 하고 추가로 그 이후에 취소되는 것은 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순위 내 당첨자, 예비 당첨자, 무순위 이 단계에서 남아있는 이런 네. 물량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이 취소된 물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당 지역.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완화가 되면서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건데 네. 분양시장에 이게 어느 정도로 효과를 미칠까요? 우선 지금 현재 분양시장은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완화 효과는 인기적 위주로는 더 큰 집중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우선 지금 청약 시장에서도 양극화되면서 인기 지역은 순위 내 마감을 다 하고 있어요. 결국 주변 시세와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예. 개발 호재 이런 기대감이 철도 개통이라든가 이런 기대감들이 큰 지역들은 네.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입주 시점에서 분양을 하면 입주까지 한 3년 전후가 걸렸으니까 예. 그러면 3년 후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겠다 싶은 이런 물건들은
분양하는데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완화 상황이 되게 되면 지역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방 거주자의 그 서울에 대한 관심도도 더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곳 중 하나가 바로 둔촌 주공 이곳인데 네. 주요 평형대는 이제 다 마감이 된 것 같고 소형 평형 물량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는 8일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둔촌 주공 이번에 이제 무순위 청약에 나오는 것은 899가구. 꽤 많네요. 900가구에서 이제 900가구에서 한 개 모자랍니다. 원래 당초에는 4,786가구를 분양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비율로 따지면 종전 이미 기계약된 게 8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물량은 이제 제일 초소형인 29제곱미터가 2가구, 39제곱미터가 638 가구이고 49제곱미터. 근데 그 중에서는 제일 크죠. 259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관심도가 이제 뭐 소형 평형 위주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 위주로 먼저 좀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 목적의 그런 투자 수요도 일정 부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이제 송파 헬리오시티나 잠실 리센츠 같은 이런 데도 이 40제곱미터 전후의 물량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과의 그 가격 경쟁력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입주 시점인 25년 1월에 시장 회복세와 함께 뭐 약간 그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번 이른바 줍줍 찬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분양가 12억 초과 대출 금지 이런 것도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는 관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둔촌 주공 같은 이런 알짜 물건이 서울에서 다시 나오기는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강남 지역에 상당 부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는 또 분양가 수준이 최소 뭐 한 7천만 원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천만 원 이하 수준인 이쪽 지역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무리는 없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지금 뭐 3구나 4구 이런 소형 평수들 분양가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나요? 지금 이제 앞으로 분양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대략 예상되는 게 7천만 원 전후가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된 게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인데 이게 5,90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뭐 공사비나 시세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7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격차가 이쪽 지역이랑 큽니다. 근데 이 둔촌주공도 지하철 뭐 5호선, 9호선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워낙 뛰어나고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뒤쪽에 일자산공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화돼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지켜보고 더 깊게 들여다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사비로 인해서 지금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는 수준 아닙니까?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많이 올랐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당장 이제 금리 수준을 생각해 보면 뭐 건설 시행사가 조달해야 되는 금리가 종전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30% 정도 이렇게 인상된 거로 좀 보여집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뭐 공사비 상승은 좀 불가피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인상이 마무리되거나 좀 하향 안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다소 해소될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러면 고금리 현상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나오는 분양에서 더 싸게 나오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물리적으로 분양 가격을 낮추게 되면 이제 시행사나 이런 사업자 측면에서는 그 사업을 할 필요가 또 없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적정 가격은 또 받고 싶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공급자 입장에서는. 네. 예,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뭐 확연히 낮춰진 그런 분양가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기존 주택 처분 의무 규제가 폐지가 되면서 주택 거래가 더 쉬워지게 되긴 했는데 네. 새 아파트 중에 세 집 중 한 곳은 여전히 빈집이라고 합니다.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런 입주율 하락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시장은 지난 뭐 연말 12월, 1월 올해 이렇게 해서 급매물이 좀 대거 해소되면서 추가적으로 또 급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인 뭐 매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사항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다 이런 또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싼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급매물 이후에 그 물건의 가격이 한 단계 또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상위 물건은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마무리되지 네네. 않고 설사 뭐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락까지는 또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이런 매도자, 매수자 간의 나름대로의 힘겨루기는 좀 지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과연 어디가 바닥인가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국토부 장관도 집값의 낙폭이 줄고는 있지만 아직은 바닥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바닥이 어느 정도 시점 혹은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바닥을 예측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1차 지지세가 나온 상태 급매물이 해소되면서 이 정도의 느낌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저희의 전망은 상반기에는 이렇게 낙폭을 좀 줄이긴 하겠으나 조금 더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하반기 들어서 지역별로 또 차별화되긴 하겠으나 약간의 그 지지 횡보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나타나지 않겠나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 가격이 더 떨어지려면 예. 이제 추가적으로 급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급매물은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좀 제한적인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금리 인상은 지속되고 있지만 서서히 또 한계치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 어느 정도만 더 오르면 뭐 마지막일 것이다 이런 네. 예상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추가 하락폭은 그렇게 또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그 조정기를 거쳐서 하반기에 특별히 경제 침체 신호가 상당히 뭐 위험한 지표로 떨어지지 않으면 일정 부분 뭐 약보합세 이 정도의 지지 상황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분들의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궁금증 좀 풀어드릴 텐데 이게 새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주요 거점 지역에 있는 급매물 아파트를 네. 뭐 들어가는 게 나은지 이런 고민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실수요자분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은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입니다. 집을 사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장에서 급매물을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청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는 뭐 청약 가점이라든가 이 당첨 확률이 높아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점수라든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일반 시장에서 급매물을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좀 판단하게 될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9억 원 이하 이런 것들까지 다 체크하면서 대출 상환 능력을 좀 점검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무턱대고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의 그런 관심 단지 위주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1주택자의 갈아타기는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 순간 2월, 3월, 이제 3월이니까 3월 정도에는 이제 5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오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6월 1일 현재 보유하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내야 되는 납부 의무자가 6월 1일 기준 소유자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전에 매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거래가 3월 정도, 5월 말까지 잔금 받아야 되니까 이때는 또 다만 몇 천만 원 싼 물건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물건들은 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의 그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것이고, 무주택자는 그래도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좀 신중해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금리 네. 추이라든가 추가 하락 보면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합수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